장마가 시작된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서울 시내 곳곳이 물바다로 변해가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라며 시민들에게 외출을 삼가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빗속을 뚫고 어딘가로 향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낡은 가방을 품에 꼭 껴안고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달리고 있는 그 청년의 이름은 최준혁이었습니다. 28살 요리사를 꿈꾸는 젊은이였죠. 그에게 오늘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 폭우 속에서 만나게 될 인연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잠에서 깨어났거든요.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랜드 팰리스 호텔 주방 최종 면접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시간은 새벽 5시 40분이었어요. 면접은 9시였고 평소라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폭우 속에서 과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벽에서 물이 스며들어 곰팡내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날도 방 한쪽 구석에는 빗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야를 가져다 놓고 물을 받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오늘만 잘 넘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려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보일러가 또 말썽을 부린 거였죠. 저는 이를 악물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해내야 했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이라고 해봤자 플라스틱 서랍장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소중하게 보관해둔 옷이 하나 있었어요. 하얀 셔츠와 검은 바지, 그리고 요리사 지망생답게 깔끔하게 다려놓은 앞치마까지. 1년 전에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사주신 옷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옷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이 옷 입고 꼭 합격해라. 엄마가 하늘에서 응원할게.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이었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고 투병 생활은 채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병원비와 장례비로 남은 건 5천만 원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배가 고파서였죠. 어제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텼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합격만 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이었어요. 그곳의 주방에 들어간다는 건 요리사 지망생들에게는 꿈과도 같은 일이었죠. 저는 3년 동안 수십 군데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연줄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적처럼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거였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실기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면접에 가져갈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그리고 그동안 만들었던 요리 사진들을 정리한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꼭 잠갔습니다. 이 서류들이 젖으면 안 됐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빗줄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우산을 펼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우산이 뒤집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우산을 접고 그냥 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젖을 거라면 빨리 가는 게 나았으니까요. 반지하 계단을 올라 골목길로 나왔습니다. 도로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빗물이 허벅지까지 찰랑거렸어요. 저는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물속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데만 평소에 3배는 걸린 것 같았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뭐야, 버스 다 멈췄대. 도로가 침수돼서 운행 중단이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하철 앱을 확인했어요. 지하철도 일부 구간이 침수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가야 할 노선은 아직 운행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 빗속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품에 꼭 껴안고 빗물을 뚫고 달렸어요. 구두가 물에 잠겨서 발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지하철역 입구가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려고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래시장 입구 쪽이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급하게 물건을 치우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좌판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좌판에는 야채와 과일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죠. 비닐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모양이었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물건을 옮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힘에 부치는 게 분명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기 물건 챙기기에 바빠서 할머니를 도와줄 여유가 없어 보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면접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빗속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래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물건 젖을까봐 노심초사하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젊은이. 괜찮아, 괜찮아. 자네 비 맞잖아. 아니에요. 빨리 물건 옮기셔야죠.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물건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상자가 무거웠어요. 빗물에 젖어서 더 무거워진 것 같았죠. 저는 상자를 들어 옮기고 또 들어 옮기고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작은 것들을 챙기셨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젊은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물건을 거의 다 옮겼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어왔어요. 순간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진흙탕에 그대로 처박힌 거였죠. 일어나려고 손을 짚었는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무거운 것이 떨어졌어요. 시장 천막을 고정해 놓았던 철제 파이프가 바람에 날아온 거였습니다. 엉겁결에 몸을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어요. 파이프가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옷이 찢어지면서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 아파. 저는 신음을 삼키며 상처를 살폈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젊은이. 할머니가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피가 나잖아. 괜찮아요, 할머니. 별거 아니에요. 저는 애써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을 내려다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얀 셔츠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지도 엉망이었고 구두 한 짝은 벗겨져서 어디론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력서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죠. 아,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3년을 준비한 면접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런 폭우가 내리는 건지, 왜 하필 저였는지 눈앞이 흐려졌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앞에 쪼그려 앉으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제 어깨를 다독이시며 말씀하셨죠. 젊은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비에 흠뻑 젖어 계셨어요. 낡은 점퍼가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흰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저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면접이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건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무슨 면접인데? 호텔 주방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요리사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그 큰 호텔 말이야? 네. 최종 면접까지 갔었는데 이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흙투성이 옷, 벗겨진 구두, 젖어버린 서류. 어떻게 이 모습으로 면접장에 간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일어나 좌판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천보자기였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회중시계였습니다. 금색 표면이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어딘가 품격 있어 보이는 오래된 시계였죠. 이거 봐. 할머니가 시계를 제게 내미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할머니, 이건 무슨... 이건 내가 40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이야. 나한테는 부적 같은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게 자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나를 도와준 자네에게 갈 차례인 것 같구먼.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귀한 걸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펴서 시계를 올려놓으셨어요. 받아. 그리고 면접 포기하지 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봐.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야. 자네 마음이 진짜야. 그걸 보여주면 돼.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어머니가 저를 응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중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어서 가봐. 늦겠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구두 한 짝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진흙 묻은 옷에 한쪽 맨발로 뛰어가는 제 모습이 이상해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면접장에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열 정거장을 갔습니다. 객차 안에서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비에 젖고 진흙 묻은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았겠죠. 저는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8시 50분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죠. 그런 곳에 진흙투성이에 제가 서 있었으니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경비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손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주방 면접이 있어서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변했어요. 면접이요? 이 모습으로요? 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층으로 가세요. 주방 면접은 거기서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니야? 설마 면접 보러 온 거래? 저런 모습으로. 저는 애써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하 1층에 내리니 주방으로 통하는 복도가 보였어요. 복도 끝에 면접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대기실에는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제대로 된 요리사 복장이었죠. 그 사이에 진흙투성이 옷을 입고 한쪽 맨발인 제가 서 있었으니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어머, 저게 뭐야? 한 여성 지원자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설마 면접 보러 온 건 아니겠지? 아니, 저런 꼴로 어떻게 면접을 봐? 상식이 없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진흙 냄새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지원자가 다가왔어요. 단정한 복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혹시 사고라도 나셨어요? 병원에 먼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런 모습으로 면접을 보겠다니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다는 눈빛이었죠.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이 모습 그대로 가보라고 하셨죠. 잠시 후 직원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준영님, 면접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일어서자 대기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직원도 제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답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저는 모든 시선을 등에 받으며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옷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면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가운데 앉은 인사 담당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 앉은 젊은 면접관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방 조리사직에 지원한 최준혁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은발이 섞인 중후한 남자였는데 다른 면접관들과는 달리 경멸이나 당황이 아닌 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분이 바로 호텔 오너이자 총주방장인 윤재호 셰프님이셨어요. 최준혁 씨, 인사 담당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 차림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다른 면접관들도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이미 탈락을 확정짓고 서류를 덮기도 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고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그 결과 이런 모습으로 면접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였길래? 젊은 면접관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폭우에 물건을 잃을 뻔한 할머니를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면접관들 사이에서 코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하,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인사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과연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맞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면접을 포기하지 않고 온 이유가 뭡니까?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포기는 제게 없는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3년을 준비한 면접이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응원해 주신 마지막 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제 실력과 열정을 보여드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간 맨 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윤재호 총주방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준혁 씨, 낮고 중후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로 향했어요.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총주방장님이 직접 질문하시는 일은 극히 드물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폭우 상황에서 요리사로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식재료 유통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폭우에는 농산물 피해가 클 테고 신선한 재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또한 호텔에 묵고 계신 손님들 중 발이 묶인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따뜻한 음식으로 위로를 드리는 것이 요리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주방장님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도왔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본능이라. 총주방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진흙투성이 옷, 맨발,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고든 눈빛.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셨죠. 만약 오늘 같은 상황이 주방에서 발생한다면 최준혁 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를 들어 중요한 연애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동료 요리사가 위험에 처했다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동료를 돕고
그 다음에 요리를 수습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회에 차질이 생긴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의 진정한 자산은 요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인사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상적인 대답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호텔 주방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총 주방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왜 폭우의 좌판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이내 대답했어요. 생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루 장사를 쉬면 그날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비가 와도 나올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총 주방장님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더니 다시 침묵에 잠기셨어요. 다른 면접관들이 이어서 전공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최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엉망이었지만 제 답변 하나하나에는 3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총 주방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인사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접관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 젖은 바지 주머니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제가 인사를 하며 몸을 굽히는 순간 그 구멍 사이로 할머니가 주신 회중시계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진 시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문을 열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면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저었죠. 정말 어이없는 면접이었네요. 인사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맞아요. 호텔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저런 사람은. 젊은 면접관이 동조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하나둘 부정적인 평가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솔직히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쇼 같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할머니를 도왔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윤재호 총주방장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면접관들의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죠. 그러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총주방장님, 벌써 가시는 겁니까? 인사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보통 총주방장님은 면접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곤 하셨거든요. 잠시 나갔다 오겠네. 총주방장님은 짧게 대답하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시선이 바닥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카펫 위에 무언가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총 주방장님은 천천히 그것을 향해 다가가셨죠. 가까이서 보니 오래된 회중시계였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어요. 방금 나간 지원자가 떨어뜨린 건가? 총 주방장님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계는 확실히 오래된 것이었지만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뚜껑 안쪽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각인이 새겨져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많이 닳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였죠. 총 주방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윤 자신의 이니셜과 연도를 새긴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시계 자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총 주방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돌려가며 살펴보셨습니다. 뚜껑의 독특한 문양,
시계 바늘에 특별한 디자인. 틀림없었어요. 이것은 40년 전 자신이 직접 구입한 시계였습니다. 총주방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 담당자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총주방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아, 아니네. 잠시만. 총주방장님은 시계를 꽉 쥐고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당시 28살이었던 윤재호는 야심찬 청년 요리사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 작은 레스토랑을 차렸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성공을 확신했어요. 그때 구입한 것이 바로 이 회중시계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겠어. 그렇게 다짐하며 거금을 들여 산 시계였어요. 계속해서 4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지금은 과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김 과장. 총주방장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인사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인사 담당자가 다가왔어요. 예, 총주방장님. 이 시계를 떨어뜨린 지원자를 당장 찾아오게. 총주방장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인사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게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네. 어서. 총주방장님의 단호한 말에 인사 담당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면접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총주방장님은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시계의 뚜껑을 열어 안쪽을 확인하셨어요. 뚜껑 안쪽에 새겨진 미세한 스크래치, 시계 바늘의 특별한 각도.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시계가 그 청년에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40년 전 국수집에 남겨둔 이 시계가 어떤 경로로 오늘 면접장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청년은 이 시계를 어디서 얻은 것일까요? 그때 비서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총주방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최준혁 지원자가 시계를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들어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인사를 하며 일어서는 순간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최준혁. 그래, 그 지원자 이력서 가져왔나? 예,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총주방장님은 급하게 이력서를 훑어보셨습니다. 28살 관악구 거주, 부모님 모두 사망, 병원비와 장례비로 인한 빚이 있는 상황. 불쌍한 청년이군. 총주방장님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드셨어요.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이 주소로 가야겠네. 예. 총주방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오너이자 총주방장이 면접 지원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그리고 혹시 이 청년이 벌써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주방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안색이. 괜찮아. 어서 준비해. 총주방장님은 다시 시계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시계가 어떻게 그 청년에게 갔을까?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정말 혹시 그분이 살아계신 걸까? 40년 전 국수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이 시계를 4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단 말인가? 총주방장님 건물 경비실에 확인해 보니 최준혁 씨는 약 20분 전에 건물을 나갔다고 합니다. 20분. 이 폭우에 멀리 가지는 못했겠지. 어서 가자. 총주방장님은 서둘러 면접실을 나서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분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했죠. 40년 전 첫 레스토랑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며칠을 굶었던 그때, 차가운 한강 다리 위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 총 주방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총 주방장님은 현실로 돌아오셨어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총 주방장님은 시계를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 청년 집으로 가게. 예, 총 주방장님. 그런데 이 날씨에 그쪽은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 천천히 가도 좋으니 안전하게 가게. 차가 출발하자 총 주방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고 도로는 물에 잠겨 있었죠.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그날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지. 총 주방장님, 혹시 그 청년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묻는 비서에게 총 주방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처음 본 청년이야. 하지만 총 주방장님은 말을 멈추셨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 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시계에 담긴 사연을. 이 시계가 내게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거든. 어떻게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는지 꼭 알아야 해.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총 주방장님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으니까요. 그러시더니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총 주방장님, 최준혁 씨의 추가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어머니가 작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병원비 때문에 상당한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현재 반지하 원룸에서 자취 중이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총 주방장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청년도 자신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를 돕느라 면접을 망쳤다니. 참 대단한 청년이야. 총 주방장님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죠. 어서 그 청년을 만나야 해. 그리고 이 시계의 비밀을 알아내야 해. 총 주방장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그분이 살아계시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한편 면접장을 나선 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마치 발목에 쇠사슬을 매단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겹게 느껴졌어요. 호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회색빛이었고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진흙투성이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찢어진 셔츠, 한쪽 없는 구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긴 한숨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빗방울들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마치 제 인생처럼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었는데 겨우 잡았던 그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망쳐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합격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면접관들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죠. 특히 인사 담당자의 경멸 어린 표정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저는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에 젖은 길을 걷는 것이 평소보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이력서를 넣고 또 떨어지기를 반복해야 할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사주신 그 옷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저는 아까 지나왔던 재래시장 근처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젊은이. 또 만났구먼.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좌판 앞에서 빗물에 젖은 야채들을 정리하고 계셨죠. 할머니는 저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여전히 진흙투성이 옷, 한쪽 맨발. 아침과 똑같은 차림이었죠. 면접은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며 기대 어린 눈빛을 보내셨죠.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제 면접이 망쳤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침에도 그렇게 미안해 하셨죠. 만약 지금 솔직하게 떨어졌다고 말한다면 할머니는 얼마나 자책하실까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를 최대한 올리고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죠. 마치 정말로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할머니가 주신 시계 덕분에 면접 완전 잘 봤어요. 제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떨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정말, 정말이고, 네. 면접관들이 제 얘기 진짜 잘 들어주셨어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 합격할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온기가 저에게 전해졌죠. 그래, 그래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착한 일은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할머니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거짓말만큼은 꼭 진짜로 만들어야 해.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 옷도 갈아입고. 오늘 고생 많았어. 할머니도 어서 들어가세요. 비가 아직 오는데. 제가 말하다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뒤에 있는 좌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야채와 과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이 물건들을 혼자 어디로 옮기실 작정이었을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곳곳이 해져서 손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 손가락들은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응. 아, 저기 고물상 아저씨한테 리어카 빌려서 집까지 가려고 했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자네 지금 지쳤을 텐데. 무슨. 괜찮아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할머니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저는 이미 좌판 앞에 서서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장갑이라도 껴야지.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잠시 후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빌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저는 앞에서 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주셨죠. 어디로 가면 돼요, 할머니? 저기 골목 끝까지 가서 왼쪽으로 돌면 돼. 두 사람은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물웅덩이에 찰랑거렸고 리어카 바퀴가 물보라를 일으켰어요. 젊은이, 정말 미안하구먼. 자네가 면접 보고 왔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저 멀쩡해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났어요. 거짓말 반, 진심 반이었습니다. 분명 몸은 지쳤지만 할머니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적어도 혼자 자책감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비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맨손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할머니는 뒤에서 리어카를 밀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다 있나?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어. 그 말을 듣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주녀가 힘들어도 남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렴.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란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빗속을 걸어갔어요. 그때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윤재호 총주방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듯 얼어붙은 표정으로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주방장님, 저기 맞으신 겁니까? 총주방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셨을 뿐이었죠. 비서가 총주방장님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는 골목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한 명은 젊은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어요. 청년은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요. 할머니는 뒤에서 리어카를 밀고 계셨죠. 총주방장님의 눈이 할머니의 옆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낡은 점퍼, 젖은 머리카락, 허리를 굽힌 채 리어카를 미는 모습. 총주방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마. 총주방장님은 눈을 깜빡이며 다시 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 옆모습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40년 전 빗속에서 국수를 말아주던 그 여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총주방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총주방장님. 비서가 놀라며 총주방장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오너이자 총주방장,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윤재호 셰프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셨으니까요. 총주방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세우게. 여기서 내리겠네. 예. 하지만 비가. 어서. 총주방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 총주방장님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빗물이 총주방장님의 고급 정장에 스며들었죠. 하지만 총주방장님은 비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오직 저 앞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총주방장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구두가 무릉덩이에 빠졌지만 개의치 않으셨어요. 고급 정장이 비에 젖어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총주방장님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손은 더욱 떨렸고 숨은 더욱 가빠졌죠. 40년을 찾아 헤맨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총주방장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눈앞을 가로막는 신사를 보고 멈춰 섰어요. 리어카도 덩달아 멈췄죠. 할머니도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래, 젊은이? 할머니가 물으셨을 때 총주방장님은 이미 두 사람 바로 앞까지 와 계셨습니다. 저는 총주방장님을 알아봤어요. 오늘 아침 면접장에서 봤던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윤재호 총주방장님이셨죠.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총주방장님이 여기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면접 결과를 직접 알려주러 오신 건가? 아니면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총주방장님은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할머니 한 분만 존재하는 것처럼요. 총주방장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하셨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분은 한 걸음 더 다가가셨습니다. 할머니와의 거리가 2걸음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총주방장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은발이 섞인 중후한 신사, 고급스러운 정장, 품격 있는 자태.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잘 차려입은 양반을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일은 평생 몇 번 없었죠. 저 실례지만 누구시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을 때였습니다. 총주방장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털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총주방장님의 무릎이 물웅덩이에 닿았습니다. 고급 바지가 물에 젖어들었고 차가운 빗물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총주방장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저와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총주방장님을 일으키려 하셨지만 총주방장님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셨어요. 이마가 거의 물웅덩이에 닿을 듯 말 듯 했죠. 일어나세요. 어른께서 왜 이러십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것도 이렇게 고귀해 보이는 양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다니.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죠. 저도 황급히 다가가 총주방장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총주방장님, 일어나십시오. 무슨 일이신지. 하지만 총주방장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어요. 한참 후 총주방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아주머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마치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총주방장님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으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총주방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목이 메셨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여셨어요. 저는 윤재호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셨습니다. 윤재호. 40년 동안 편지에서 수없이 읽었던 그 이름.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 걸까요? 총주방장님은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4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총주방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죠. 그때 저는... 총주방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거리를 헤매던 노숙자였습니다. 총주방장님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으셨어요. 아주머니의 국수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그 노숙인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눈이 커지셨고 온몸이 얼어붙으셨어요.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눈빛을 본 총주방장님의 눈앞에 40년 전 그 여름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40년 전 여름 28살의 윤재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습니다. 재호야, 축하한다. 야, 우리 이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선배들과 동료들이 작은 레스토랑에 모여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청년들의 꿈은 하늘을 찔렀죠. 벽에는 방금 걸어놓은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 셰프의 양식당.
재호가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첫 번째 레스토랑이었어요. 이봐, 들어. 1년 안에 우리 강남에 분점 낸다. 재호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28살 청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3년 안에는 호텔 메인 다이닝으로 들어간다. 동료들도 덩달아 외쳤죠.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색 표면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직접 구입한 시계였죠. 이걸로 첫 번째 미슐랭 스타를 받는 날을 기념할 거야. 재호는 시계를 꺼내 들고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동료들이 감탄했어요. 멋있다, 재호야. 역시 우리 오너 셰프. 그때만 해도 재호는 몰랐습니다. 이 시계가 앞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될 거라는 것을요. 처음 6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늘었고 매출이 올라갔어요. 재호는 더 큰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윤 셰프, 이번 건 정말 큰 겁니다. 성공하면 강남 진출이에요. 식재료 납품업자가 말했어요. 재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큰 건데요? 대기업 행사 케이터링이에요. 500인분. 성공하면 대기업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다만 식재료비를 선불로 내셔야 합니다. 2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 40년 전 재호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가게 운영비 전부를 쏟아부어도 모자랐죠.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에서 바로 나와요. 재호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큰 건이 올까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재호는 결국 대출을 받았어요. 가게를 담보로 잡히고 부모님께도 손을 벌렸죠. 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재호야,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번 행사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아니,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재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납품업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윤 셰프, 죄송합니다.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뭐라고요? 대기업 쪽에서 갑자기 업체를 바꿨어요. 저희도 큰 손해를 봤습니다. 전화기를 든 재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제가 낸 선불은요? 그게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재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2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동료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윤재호 씨, 문 열어요. 돈 갚을 때까지 안 갈 겁니다.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가게 안에 숨어 떨고 있었죠. 동료들은 하나둘 떠나갔어요. 미안해, 재호야. 나도 빌려준 돈이 있어서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어. 마지막 동료마저 떠났을 때 재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가게를 압류했어요.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을 잃으셨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재호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재호는 차마 부모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의 노후가 망가졌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가게도 집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도 남지 않았죠. 다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춥다. 재호는 떨리는 몸을 움켜쥐며 걸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재호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죠.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재호는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쇠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발만 올리면 되었죠. 그때였습니다. 젊은 양반.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재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우산 하나 없이 다가오는 중년 여인이 보였어요. 국수집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었죠.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위험해. 여인은 급히 재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난 지금 시장 갔다 오는 길인데 자네는 지금 뭐 하려는 거요? 여인이 재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뺨, 초점 없는 눈동자. 며칠을 굶은 것 같구먼. 여인은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어서 와요. 우리 가게가 저기 다리 건너편인데 밥은 먹고 가야지. 여인은 재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재호는 힘없이 끌려갔어요. 거부할 힘도 없었죠. 여인은 재호를 데리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국수집이 보였어요. 옥분인의 손칼국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앉아요. 금방 줄 테니. 여인은 재호를 자리에 앉히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재호는 칼국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면발 위로 뜨거운 국물이 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고명도 예쁘게 올라가 있었죠. 저 돈이.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어요. 그냥 먹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지.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호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한 젓가락 들어 입에 넣는 순간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재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은 듯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재호는 젓가락을 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칼국수 그릇에 뚝뚝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다 울어내요. 여인은 재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나왔죠. 한참 후 재호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칼국수를 먹었어요. 한 젓가락 한 젓가락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칼국수를 다 먹고 나자 재호는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조심하고. 여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호는 국수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이 몸을 데워주었고 여인의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었죠. 다시 살아야겠다. 재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재호는 국수집 앞으로 돌아왔어요. 가게 옆에 우편함이 보였습니다. 재호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회중시계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구입한 꿈의 상징이었던 그 시계였죠.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었어요. 재호는 근처 문방구에서 종이와 봉투를 얻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아주머니께
죽으려던 저를 이 칼국수 한 그릇이 살렸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다시 살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시계를 맡아주십시오. 이것은 제 꿈이었고 실패했지만 제 전 재산입니다. 성공해서 찾으러 올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재호 올림. 재호는 편지와 시계를 봉투에 넣고 우편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국수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재호는 돌아섰어요. 빗속 거리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다시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방 보조로 일하고 새벽 배달도 했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에 섰어요. 이번에는 신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해나갔죠.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재호의 실력은 점점 인정받았어요. 작은 레스토랑에서 시작해 호텔 주방으로, 호텔 주방에서 총주방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호텔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주방장님, 오늘 매출이 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주방장님. 임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재호의 가슴 한켠은 늘 무거웠습니다. 아주머니. 성공할수록 그 국수집 여인이 생각났어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재호는 사람을 풀어 국수집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국수집이 없었습니다. 빌딩이 들어서 있었죠. 혹시 옥분인의 손칼국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재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20년 전에 없어진 것 같은데요.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재호는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갔죠. 총주방장님의 눈앞에 현재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길, 무릎 꿇은 자신, 그리고 눈앞에 서 계신 할머니. 40년을 찾아 헤맨 그 여인이 바로 여기 계셨습니다. 윤재호, 자네가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 야윈 청년의 얼굴이 눈앞에 중후한 신사와 겹쳐졌어요.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는 은발이 섞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셨어요. 할머니, 제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총주방장님과 눈높이를 맞추셨죠. 두 사람은 물웅덩이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그 청년이구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손이 총주방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공했어. 정말, 정말 대견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날 자네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어요. 총주방장님도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우셨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비 내리는 골목에 메아리 쳤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손을 놓고 두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져 섰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 총주방장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간절했어요. 아주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총주방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성공한 후 바로 국수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가게는 사라지고 없었죠. 빌딩이 들어서 있었고, 총주방장님은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람을 풀어서 찾아봤습니다. 탐정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주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죠. 총주방장님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좌판을 하시면서. 총주방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 낡은 옷, 허리가 굽은 모습. 이 모든 것이 총주방장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나도 참 파란만장했어.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자네가 떠난 후 한 5년쯤 지났을까? 국수집이 제법 잘 됐어.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큰 금액이었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우리한테 다 넘어왔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집이고 가게고 다 넘어갔어. 평생 모은 돈도 다 날아갔지. 빚쟁이들이 우리를 찾아다녔어. 매일 전화가 왔고 가게 앞에서 기다렸지. 총주방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할머니도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녔어. 남편이랑 둘이서 쪽방촌을 전전하며 숨어 살았지. 남편은 낮에 일용직 노동을 했고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을까? 남편이 쓰러졌어. 과로였지. 병원에 데려갔지만 얼마 못 가고 세상을 떠났어. 아주머니. 총주방장님이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혼자 남았어.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나이도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지. 그래서 좌판을 시작했어. 20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그렇게 살면서도 단 하나만은 절대 놓지 않았어. 할머니는 총주방장님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자네가 남긴 편지와 시계야. 총주방장님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쪽방촌을 옮길 때도,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것만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 보자기에 싸서 늘 품에 지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주인이 있는 물건이야. 자네가 꼭 찾으러 올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거든. 총주방장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만났잖아. 할머니는 총주방장님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놓으셨습니다. 총주방장님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회중시계였습니다. 이게 아주머니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죠. 총주방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할머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계를 보시는 순간 눈이 커지셨어요. 맞아. 그게 맞아. 할머니는 손을 뻗어 시계를 만지셨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죠. 이게 오늘 아침 그 청년한테 준 거였지. 그런데 어떻게 자네가? 최준혁 씨가 면접을 보고 나가던 중 떨어뜨린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저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젊은이, 이리 와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 이 청년이 날 구해줬어. 할머니는 총주방장님을 바라보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좌판이 빗물에 다 젖을 뻔했는데 이 청년이 몸을 던져서 막아줬지. 그 바람에 옷이 다 망가졌어. 면접 보러 가는데 말이야. 총주방장님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찢어진 셔츠, 한쪽 없는 구두. 그제야 제가 왜 그런 모습으로 면접장에 왔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 그때 생각났어. 자네가 남긴 시계가. 할머니는 총주방장님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이 시계를 이 착한 청년에게 행운의 부적으로 줬어. 이 청년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 말이야.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네를 내게 데려왔구먼. 이 청년이 면접장에서 시계를 떨어뜨렸고 자네가 그걸 주워서 이렇게 날 찾아온 거잖아. 할머니는 저와 총주방장님을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 40년 전에 자네를 살렸고 오늘은 이 청년이 날 도왔고 그 청년이 다시 자네와 나를 만나게 해줬으니 총주방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고맙네, 최준혁 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아주머니를 찾지 못했을 거야. 총주방장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셨어요. 정말 고맙네.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니야. 총주방장님이 고개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오늘 두 사람을 구했어. 아주머니의 물건을 구했고 나의 40년 수건을 풀어줬지. 총주방장님은 제 어깨에 쌓인 빗물을 털어주셨습니다. 마치 아들을 대하듯 다정한 손길이었어요. 아까 면접장에서도 느꼈지만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총주방장님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총주방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집도 마련해드리고 편히 사시도록 모든 걸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지만 총주방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 의무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총주방장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총주방장님을 보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고맙게 받을게. 총주방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자네도 면접장에서 시계 떨어뜨린 거 알고 있었나? 아, 아니요.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구멍이 났었나 봐요. 그걸 몰랐어요. 총주방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시계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시계가 우리 셋을 이어준 거야. 40년 전 나와 아주머니를, 그리고 오늘 자네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지. 총주방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아까 면접장에서 자네 실력은 이미 확인했네. 요리 지식도 좋고 답변도 논리적이었어. 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총주방장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 스펙은 누구나 쌓을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꿀 수 없거든. 총주방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알려줬어. 면접은 면접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면접은 바로 이런 순간,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야. 총주방장님은 다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 호텔이 지켜온 가장 중요한 가치. 그건 바로 사람이야. 실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다움이지. 자네가 그걸 다시 깨닫게 해줬어. 총주방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최준혁 씨, 자네 합격일세. 제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정말입니까?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게. 아니, 오늘은 푹 쉬고 모레부터 출근하게. 인사팀에 연락해 두겠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합격 통보를 받고 있었어요. 꿈인가 싶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할머니 부적 덕분에 합격했다니까. 저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까 했던 거짓말이 진짜가 된 거예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차갑지 않았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총주방장님은 비서에게 손짓하셨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던 비서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어요. 아주머니,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감기 걸리시겠어요. 이 리어카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총주방장님은 할머니를 부축해 차로 안내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차에 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죠. 차가 출발하며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리어카만 홀로 빗속에 남겨졌지만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끌지 않아도 되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시며 기지개를 켜셨죠. 손을 뻗어 옆 탁자 위의 시계를 확인하셨습니다. 아침 7시 30분. 호호, 오늘도 잘 잤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따뜻한 방, 폭신한 침대, 깨끗한 이불.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할머니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을 여셨습니다. 신축 아파트 1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멀리 산이 보였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죠. 참 좋은 곳이야. 할머니는 중얼거리시며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거실에는 아담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어제 총주방장님이 보내주신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부엌으로 향하신 할머니는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반찬통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총주방장님이 고용하신 가정부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셨죠.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건지 할머니는 매번 미안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총주방장님은 늘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제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머니는 간단히 아침을 차려 드셨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맛있는 반찬들. 혼자 드시기 아까울 정도로 푸짐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시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시오? 아주머니, 저입니다. 재호예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문을 여셨습니다. 총주방장님이 서 계셨어요. 손에는 따뜻한 빵이 든 봉지를 들고 계셨죠.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출근길에 들렀습니다. 빵 좀 사왔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먹었지. 자네는? 저도 먹었습니다. 그래도 간식으로 드세요. 총주방장님은 빵 봉지를 식탁 위에 놓으시며 할머니를 살피셨습니다. 안색이 좋아 보이셨어요.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셨죠.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없어. 너무 좋아.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야. 할머니는 총주방장님을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여오셨어요.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총주방장님은 요즘 호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웃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 참. 준혁이는 요즘 어떤가?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총주방장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그래, 다행이구먼. 착한 애니까 당연하지. 실력도 정말 좋습니다. 며칠 전에 호텔 연애 메뉴를 새로 개발했어요.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총주방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죠. 오늘 저녁에 준혁이도 오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댁에서 같이 저녁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오, 그거 좋지. 내가 밥을 해야겠네. 아니에요. 제가 준비해 올게요. 아주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안 돼. 손님 오는데 내가 직접 해야지. 요즘 반찬도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셨고 총주방장님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제가 저녁 때 다시 올게요. 준혁이랑 같이요. 총주방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방 한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작은 선반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1년 전 그날 이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계셨고 총주방장님과 저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편지가 액자에 넣어져 있었어요. 40년 전 재호가 남긴 그 편지였죠. 그때 사진 참 잘 나왔죠? 총주방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평생 가장 소중한 사진이야. 할머니도 그 사진을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같은 시각 그랜드 팰리스 호텔 주방에서는 제가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번 메뉴 개발은 준혁 씨 덕분이에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겸손까지 하네. 역시 우리 주방의 에이스야. 선배 셰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신입이었던 저는 이제 주방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자리에 앉아 레시피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최준혁 셰프, 총주방장님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주방장님 사무실에 불려가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저를 안내했어요. 들어가세요. 총주방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총주방장님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총주방장님 부르셨습니까? 아, 준혁 씨. 앉게. 총주방장님은 저를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으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번 메뉴 개발 정말 잘했어. 호텔 경영진에서도 연락이 왔더군. 최준혁 셰프를 꼭 칭찬해 달라고. 감사합니다, 총주방장님. 1년 전 자네를 뽑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아니, 그날 빗속에서 자네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지. 총주방장님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아주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40년의 한을 풀 수 있었어.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저야말로 총주방장님 덕분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그날을 떠올렸거든요.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자네의 장점이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총주방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가셨습니다.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상자였죠.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었어. 총주방장님은 상자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제가 상자를 열자 회중시계가 들어있었어요. 1년 전 그날 할머니가 주시고 총주방장님과 할머니를 이어준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이건 자네 거야. 이 시계가 자네를 통해 우리를 만나게 해줬으니 이제 이건 자네가 가져야 해. 하지만 이건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그래서 자네에게 주는 거야. 자네야말로 이 시계를 가질 자격이 있어. 총주방장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계로 자네의 앞날에 더 큰 성공을 써내려가게. 나처럼 말이야. 저는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감이 묵직했어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40년의 세월과 인연이 담긴 보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총주방장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래. 참,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아주머니 댁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아, 네. 당연히 가야죠. 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럼 6시에 로비에서 만나세. 같이 가자고. 알겠습니다, 총주방장님. 그렇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시며 문을 여셨습니다. 총주방장님과 제가 나란히 서 있었죠. 어머,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준혁이 1년 사이에 더 의젓해졌네. 호호. 할머니께서 주신 부적 덕분입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들이었죠.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총주방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와준다니까 얼마나 기쁜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총주방장님이 소주를 따르시고 저는 할머니께 물을 따라드렸어요. 자,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1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나도 그래. 총주방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아주머니를 찾지 못했을 거야.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겠지.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셋 다 행운아야. 서로가 서로를 살렸으니까. 할머니의 말씀에 총주방장님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참, 준혁아. 요즘 주방 생활은 어때?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좋아요, 할머니.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해. 네, 할머니.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창밖을 보던 할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어머, 비가 온다. 총주방장님과 제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빗방울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죠. 올여름 첫 비네. 총주방장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1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비가 오면 소원을 빌어야지. 할머니가 손을 모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총주방장님과 저도 따라서 손을 모았어요. 우리 셋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세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촉촉하게 젖어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회중시계가 손에 잡혔죠. 저는 시계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시계가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이 시계 하나가 우리 세 사람을 이어줬다니. 저는 미소 지으며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제 어깨에, 머리에, 온 세상에 촉촉하게 내려앉았죠. 저는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죠. 1년 전 그날 폭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연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저는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이 시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걸었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를 따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